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살 만큼 살았다는 보통의 착각입니다. 저자는 이군후, 출판사는 가디언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인생을 살았다는 이유로 생각을 바꿀 생각도 없고 살아있는 시체 마냥 몸이 아프다며 살 만큼 다 살았으니 빨리 세상을 뜨겠다는 식의 태도는 자신의 지난 날을 부정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늙은이 신세를 자처하는 꼴이다. 죽기 전까지는 늦은 것이란 없다. 올바른 자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곁에 있는 사람들의 봉복이가 되어 살아간다면 죽을 때까지 빛나는 인생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런 뜻에서 건강한 노인이 정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구가 많아지면 사회가 몰아붙이는 노인에 대한 천민의식은 자연히 도태되고 말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나 자신도 노력하지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합심한다면 미래의 노인들은 사회적인 천민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책을 썼다. 늦었지만 내가 머리로 생각해낸 돈에 대한 공식이 있다. 돈은 귀한 돈이다. 돌은 돈이 아니다. 돈은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는 적당한 양만큼 가지면 된다. 앞가림은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을 기준으로 하면 좋겠다. 그리고 노년은 그동안 그렇게 돈을 즐겨 쓰는 시기라고 정리해 보았다. 내가 생각해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내 앞가림을 할 수 있는 돈의 최소한의 기준이 어느 정도일까에 대한 내 생각은 없다. 아쉽긴 하지만 늦게나마 이 정도의 통찰을 할 수 있었던 것만 해도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돈을 벌어볼 궁리를 해볼까 한다. 건강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무 탈 없이 튼튼한 것 또는 그런 상태. 사전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정의이다. 이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건강하다고 할 수가 있다. 건강에 유의하라는 말은 덕담 중에 덕담이지만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소기의 경일기이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언제까지나 건강할 수는 없으니 어쩌다 병에 걸리거나 그것도 중병에 걸리고 나면 갑자기 건강 전도사가 된다. 자기가 겪어보니 그 고통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로 자기의 경험을 전한다. 말하지 않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말들을 사람들은 왜 소기의 경일 듯 받아들이는 것일까? 아마도 병은 걸리는 사람이 걸리고 자기같이 건강한 사람은 절대로 걸리지 않는다는 착각에서 그럴 것이다. 텔레비전을 비롯한 많은 매체에 출연하여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으면 건강은 말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타고나는 것도 있겠지만 살면서 얼마나 건강을 잘 챙기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잘 챙긴 사람은 건강을 유지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몸이나 마음에 탈이 나서 고통스러워질 것이다. 나는 많은 정신과 환자를 치료하면서 일관되게 말해준 처방이 있다. 몸에 좋다는 약이나 음식을 찾아 드시지 마시고 몸이나 마음에 해롭다는 것을 멀리하세요. 많은 환자들이 귀가 얇아서 좋다는 음식이나 보조식품을 찾아다니며 복용을 한다. 치료를 할 때는 그에 적합한 약이 있고 음식이 있다. 그러니 단지 몸에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약이나 음식을 찾지 말아야 한다. 어디서 글을 읽다 보니 이런 나의 뜻을 좋은 명언으로 남긴 사람이 있다. 징기스칸의 책사인 야율 초제는 이런 말을 했다. 하나의 이익을 얻는 것이
하나의 해를 제거함만 못하고 하나의 일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일을 없애는 것만 못하다. 서양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명한 사람은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를 추구한다. 이 말은 쾌락은 보태는 것이고 고통은 제거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보탤 것과 제거하는 것을 명백히 구분해주는 명구이다. 내가 감히 이분들의 명구를 인용한 것은 표현은 다르지만 내가 환자에게 해준 말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환자는 해롭다는 일만 안 해도 건강은 반은 회복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건강은 건강할 때 챙겨라. 이 말은 식상한 덕담이 아니라 듣고 또 들어도 고마운 덕담이다. 좋은 기억을 상기시키면 치매 환자도 즐거울 수가 있다. 다음은 친구가 보내준 SNS에 떠도는 일화 하나를 소개하겠다. 하루는 레이건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몇 시간 동안 갈기로 수영장 바닥에 쌓인 나뭇잎을 긁어모아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낸시 여사의 눈가에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내를 아주 많이 사랑했던 레이건은 젊은 시절 아내를 도와 집안 청소를 해주면서 행복해했습니다. 낸시는 그때를 생각하며 젊은 시절의 남편이 집안을 청소를 해주면서 행복해하던 기억을 되살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에 낸시 여사는 경호원과 함께 남편이 담아버린 낙엽을 다시 가져다가 수영장에 몰래 깔았습니다. 다음날 낸시 여사는 남편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여보, 수영장에 낙엽이 가득 쌓였네요. 이걸 어떻게 청소해야 하죠? 낸시가 걱정을 하자 레이건이 낙엽을 치워주겠다면서 일어나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낮이면 레이건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낙엽을 쓸어 담고 밤이면 부인 낸시는 다시 낙엽을 깔았습니다. 그렇게 낸시는 남편의 행복했던 기억을 되돌려 놓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런 헌신적인 사랑의 힘 때문인지 레이건은 어느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기억력을 잃었지만 아내 낸시만은 확실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치매라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제일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기억 상실이다. 기억이 상실되긴 하지만 치매 환자는 자신은 나름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 기억이 일상적인 것과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가족들은 치매 환자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짐작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말하자면 서로 표현하는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치매 환자의 알 수 없는 말들이나 작은 일거수일투족이라도 그 치매 환자에게는 의미 있는 말이고 행동이다. 단지 우리가 그 행동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치매 환자의 탓이라고만 치부하는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의 예화에서 보면 낸시 여사는 레이건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나 행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알아듣고 알아채기 위해 집중했다. 그 덕에 레이건의 낙엽 쓰는 행동의 뜻을 알아차린 것이다. 슬프긴 하지만 나이가 들면 많은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치매 또는 유사 치매를 앓게 된다. 가족들은 젊을 때 하지 않았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나 행동을 그냥 연세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구나 하고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그 말과 행동의 의미를 주의 깊게 관찰해보자. 그런 습관을 가진다면 모르기는 해도 연세든 노인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나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이 무엇이며 그것이 그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노력은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운 면이 있다. 부모님이나 연세 든 노인이 젊었을 때는 반듯한 행동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더니 왜 저렇게 되셨을까 하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로 발전할 때도 있다. 이런 감정이나 분노는 그나마 잘 관찰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 행동, 그 이면의 뜻을 놓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치매나 유사 치매 증상을 보이는 가족이나 노인이 있다면 나쁜 기억보다는 좋은 기억들을 상기시킬 수 있는 말이나 행동으로 부단히 자극을 줄 필요가 있다. 한두 번의 자극을 받아서 기억이 나지 않을 것이고 지속적으로 즐거웠던 경험을 상기시키는 자극을 받으면 치매나 유사 치매를 앓는 분들도 거듭되는 자극에 과거에 즐거웠던 기억을 단편적이나마 기억해낼 수가 있을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 부부의 낙엽 쓸기와 낙엽 흩어놓기처럼 반복적으로 평소의 즐거움을 상기시키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고 생각하고 싶은 기억도 있고 생각하기 싫은 기억도 있다. 이 모든 기억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뇌세포에 저장이 된다. 저장된다고 해서 다 회상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억상실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많은 환자분들께는 좋은 기억만을 선택하여 반복적인 자극을 줄 필요가 있다는 근거가 된다. 나쁜 기억이나 좋은 기억이나 지워버리기는 어렵지만 상황에 따른 적응 훈련으로 작지만 부분적인 연상을 통하여 기억을 회상시킬 수 있으니 이왕이면 좋은 기억을 자극하자. 그렇게 해서 잠시만이라도 좋은 기억 속에 잠길 수 있다면 치매로 인한 슬픔을 달랠 수 있지 않을까. 행복은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행복이란 마음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간접적인 방법 외에는 남들이 알아채기 어렵다. 사람의 마음이 다르니 그 마음으로 인해 느껴지는 행복 또한 서로 다를 것이다. 배고픈 사람에게 한 조각의 빵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감을 줄 것이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천금을 가지고 있어도 더 많은 재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행복감을 느끼기는 부족할 것이다. 행복감의 근원을 생물학적으로 탐색해 들어가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본능적인 충족일 것이다. 이 본능적인 행복감은 사람 이외에도 모든 생명체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사람들은 이 본능적인 욕구의 충족 외에도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행복의 갈래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어떤 행복이든 간에 그 행복을 느끼는 주체에게는 쾌락이 동반해야 한다. 그러니 생물학적으로만 말한다면 쾌락이 곧 행복이 아니겠는가. 개인에 따라 행복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이 행복의 기준 또한 주변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 행복의 기준이 시간의 흐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꾸 높아진다는 말로도 설명할 수가 있다. 우리가 어릴 때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기준이나 어른이 되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다. 행복 그 자체는 다를 수가 없겠지만 우리가 느끼는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내가 경험한 행복감 가운데 하나는 우리 집에 관한 것이다. 나는 5살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내 고향 대구의 집에서 살았던 그 시절이 그렇게도 행복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또 다른 하나는 역시 집에 대한 행복감인데 신혼 초에 작은 월세방 하나를 빌려 살다가 몇 년 뒤에 방 2개가 있는 전셋집으로 살림을 옮겼다.
그때 내가 느꼈던 집에 대한 행복감은 어릴 적 집에 대한 행복감처럼 지울 수가 없다. 어떻게 생긴 집이길래 아직까지도 이처럼 행복감이 남아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왔다.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10여 년 전에 내 고향집과 처음으로 전셋집을 살았던 그 집을 찾아가 보았다. 다행히 옛날 모습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아마도 재개발 지역에서 벗어나서 있을 것이다. 나는 놀랐다. 어떻게 이런 집에서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았을까? 이런 의문이 크게 들었다. 이런 집에서 다시 살라고 하면 살지도 않겠지만 행복감은커녕 불만감을 갖고 살 것이다. 남아있는 집은 똑같은 모습인데 내가 느끼는 행복감에는 차이가 있다. 그때 느꼈던 행복감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불만감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것은 집을 탓할 일이 아니다. 오로지 내 마음속 행복에 대한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지금 비록 그 옛날 집을 보고 만족스럽지는 않으나 회상해 보건대 그때는 행복감에 겨워 있었다. 심지어 서울에서 첫 번째 살았던 그 전셋집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 마루에 벌렁 누워 나 혼자 속마음으로 이 행복감이 오래 지속되도록 기원했다.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내 평생 이런 집을 내 이름으로 소유할 수 있다면 더 큰 욕심은 내지 않으리라 맹세까지 했다. 나는 그 집을 다시 둘러보면서 그런 맹세를 입 밖으로 내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를 생각했다. 그러면서 입가에 슬그머니 웃음기가 돌았다. 그 전셋집은 시멘트로 네모지게 만든 블록으로 지은 집인데 판잣집을 겨우 변한 그런 집이다. 이런 내 마음속의 행복의 기준이 바뀐 것을 생각하면 부끄러움이 없지는 않으나 달리 생각하면 내가 성장하면서 행복에 대한 욕구나 기준을 바꾼 것이 순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조건으로 어떤 분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든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는데 첫째는 황금이고 둘째는 소금이고 셋째는 지금이다.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라면 금으로 표현되는 돈도 아니고 소금으로 표현되는 생물학적인 본능적인 욕구만도 아니고 바로 지금이다. 지금 내 주변의 환경과 내 기준이 얼마나 근사치를 가지고 내 마음을 즐겁게 만들어주는가. 그리고 긍정적인 쾌락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행복감이 결정될 것이다. 일찍이 소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은 말로 우리에게 행복이 무언가를 일깨워 주었다.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다 가진다고 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 행복이 무엇인가를 오래도록 생각하게 만드는 말이다. 어릴 때 살던 작은 귀하집이나 신혼 때 살던 전셋집 모두 지금의 기준으로는 불만족스럽지만 그때는 그 이상 더 행복할 수 없는 만족감을 나에게 주었다. 그러니 나는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지금의 행복감에 젖어본다. 상황이 좋건 나쁘건 반드시 변한다. 예전에 어렸을 때 당시에는 아침 조회라는 것이 있어서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 복원 체조라는 것을 하고 교장 선생님의 훈시를 듣고 하루의 공부를 시작했다. 교장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오늘도 또 깨끗한 새 정신으로 공부해 주기 바란다였다. 이것이 교장 선생님이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어린 나이에 왜 교장 선생님은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의 흉내를 내면서 합창하듯 놀리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도 했다. 깨끗한 새 정신이란 무엇일까? 마음은 뭔가 같아서 자주 씻지 않으면 마음도 때가 낀다. 그래서 몸을 씻는 것은 마음을 씻는 것이나 모두 깨끗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깨끗함이란 매일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또라는 말씀을 앞에 붙였을 것이다. 요즘은 사회적인 발달과 더불어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서 몸을 씻는 일은 옛날처럼 어렵지 않다. 옛날에는 몸을 씻자면 공중 목욕탕에 가야 했고 목욕탕이 많지도 않아 불편했는데 지금은 집집마다 샤워 시설이 있어서 몸 씻기에는 불편함이 없다. 그러나 마음 씻는 일은 옛날에 비하여 오히려 줄어들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성각자들이 마음 씻는 방법을 많이 알려주었는데 과거에는 이를 따라 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훨씬 깨끗한 마음들을 지니고 살았을 것이다. 상황이 좋건 나쁘건 상황은 반드시 변하게 된다. 이 말은 우리 주변의 상황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변성을 지닌다는 의미일 텐데 이 가변하는 상황에 적절한 적응 방법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신 건강상 가장 좋을 것이다. 정신 건강상 좋다는 것은 마음 씻기를 열심히 하여 수양된 인격을 가졌다는 말로도 바꿔 말할 수가 있다. 네팔에 있는 명상가인 내 친구 한 분은 세상 인구 가운데 1%만 마음 씻기를 한다면 세계가 평화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나는 이런 반론으로 친구에게 딴지를 걸어보았다. 마음 씻기를 해야 될 사람은 마음을 씻지 않고 마음을 안 씻어도 이미 깨끗한 경지에 이른 사람은 계속 마음을 씻고 있으니 세계 평화가 올 리가 없다. 사실 그렇다. 마음의 때가 많이 묻은 사람일수록 말로만 마음 씻기를 입으로 침도 안 바르고 내뱉고 있으니 오히려 마음 씻기를 잘한 분들이 바보처럼 몰리는 세상이다. 앞서 말했듯 요즘 몸 씻기는 넘치게 잘하지만 마음 씻기는 눈에 띄게 모자라는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 나에게 강하게 느껴질수록 옛날 초등학생 때 교장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진다. 몸과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닐 텐데 왜 몸만 씻고 마음은 씻으려고 하지 않을까?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번안하여 이렇게 적어본다. 오늘도 또 깨끗한 새 정신으로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길 바랍니다. 이런 몸 씻기와 마음 씻기가 몸에 배서 우리의 습관이 된다면 바로 그것이 담담하고 평화로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이런 정신이라면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에 맞게 적절히 적응하면서 정상적인 자기 모습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나이가 들면 몸도 쇠약해지고 없던 병도 생기면서 늙음을 실감하게 되는데 이는 대개 우울증과 많이 연결되어 있다. 자기가 살아온 일생을 한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 한순간에 이루어 놓은 일도 없다고 여기게 되면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 후회가 많을 것이다. 이런 후회에 집착하다 보면 정신 건강을 잃게 된다. 인생을 순간보다 짧다고 말한 선지자들은 많이 있다. 그들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 잠깐이라도 좋으니 내가 한 일이 없다가 아니라 내가 한 일이 참 많다라고 생각해보자. 그 많은 일을 하자면 자신이 얼마나 집중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 삶을 누가 살았는가? 모두 자기 자신이 산 것이다. 지금은 자기 자신이 살아온 결과이다. 그런데 이런 결과를 놓고 왜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자학하면서 우울증에 빠져 있는가? 남은 세월을 생각해서라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서 생각해보는 순간을 만들어보자. 나도 순간의 우울감에 매몰될 때가 있기는 하지만 남은 순간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꿔보자고 외쳐보는 것은 소년들이 남긴 말씀들이 위안과 격려를 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인생은 순간이며 모든 것이 순식간에 죽음으로 굳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생은 짧은 이야기와 같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이가 아니라 값어치이다. 인생이란 짧은 기간의 망명이다. 인생은 짧다. 그러나 불행이 인생을 길게 한다. 인생은 짧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태우고 또 착각에 빠진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짧은 세월 사이에 삶의 열매를 따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열매가 익는 데는 수천 년이 필요하다. 가장 바쁜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을 가진다.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 많은 대가를 얻는다. 처음 네팔을 찾은 1982년 내가 느낀 신선한 문화 충격들이 많았으나 그 가운데 하나가 그들의 담담한 마음이었다. 그 담담함이 평화롭게 느껴져서 어디에서 온 것일까 궁금했는데 그것이 곧 생활 참선이었다. 나도 네팔을 드나든 지가 올해로 꼭 36년이나 되었는데 갈 때마다 이 생활 참선을 몇 주일간 흉내내다가 돌아왔다. 돌아와서는 게을러서 지속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네팔을 다녀오고 난 뒤에 수개월 동안은 그런 참선 경험으로 인하여 그런지도 모르겠으나 담담함을 느끼곤 했었다. 내가 현직에 있을 때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노여움이 많거나 화가 많은 내담자들을 많이 만났다. 그분들을 치료하면서 내가 자주 완곡하게 권유한 치료법이 바로 화가 나면 깊은 숨을 서너 번 쉬어보라는 것이다. 깊은 숨을 쉬는 동안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자신을 조금 거리에 두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자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옛말에 참을 인자 석자라면 살인도 면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분노나 폭력성을 잠재우자면 이처럼 짧지만 최소한의 시간과 거리는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같은 생각에서 네팔에서의 생활 참선 경험과 비슷한 것들을 그분들에게 한번 해보라고 권해본 것이다. 통계까지 내본 것은 아니지만 심호흡은 내담자의 분노나 폭력성을 잠시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 분노나 폭력성이 잠시나마 자제가 되어야 그 틈새를 이용하여 치료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퍽 유용한 권유였다고 생각이 든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모두가 과거에 해보았던 깊은 숨을 쉬는 것을 떠올려 보게 된다. 소위 복원체조라고 하는 아침 조회 때 했던 체조 말이다. 건강에 유효한 10가지 몸동작을 하는데 마지막이 양팔을 뒤로 젖히면서 깊은 숨을 들이쉬는 동작이다. 앞에서 내가 설명한 깊은 숨에 대한 뜻을 그대로 이해하고 그런 동작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참 유용한 마지막 동작이었다. 깊은 숨을 들이쉬면 마음이 담담해진다고 했는데 그 담담함과 연관지어 연상되는 한 가지 내 이야기를 해보면 옛날에 현대중공업의 초청을 받아 사원들에게 교양 강연을 한 적이 있다. 울산에 내려가서
안내인을 따라 현장과 사무실을 두루 살펴봤는데 곳곳마다 이런 표가 붙어 있었다. 담담하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이것을 보고 퍽 모순된 표라고 생각했다. 정주영 회장님은 정작 담담하기보다는 역동적인 기업 활동을 통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왜 직원들에게는 담담하라고 요구했을까? 회장님에게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 네팔을 왕래한 오랜 경험을 통해 내 나름대로 담담하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라는 표의 숨은 뜻을 이해하게 되었다. 생활 참선을 통해 담담함을 얻었다면 평화롭다고 하지 않겠는가? 평화롭다면 각자의 선택에 따라 정주영 회장님 같은 역동적인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었다. 우리 삶에 중요하지 않은 동작이 있을까마는 그 중에서도 호흡법이 중요한 것이라면 어떻게 숨 쉬는 것이 몸과 마음에 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호흡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봤다. 1. 먼저 가장 편안한 장소에 자리를 잡습니다. 앉거나 누워도 괜찮습니다. 굳이 양반다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내가 지금 어느 공간에 있는지 집중을 하며 크고 깊게 심호흡을 합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폐에 공기가 가득 차는 것을 느껴보고 숨을 뱉을 때는 온몸의 근육이 풀어지는 것을 느껴봅니다. 3. 원하시는 분들은 눈을 감으셔도 됩니다. 멈춰있는 느낌을 인지하고 즐겨봅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4. 몸의 무게를 느껴봅시다. 몸의 무게가 바닥을 뚫고 깊이 내려간다는 느낌을 느껴봅시다. 두리번거리지 않고 가만히 주변의 공간에 집중해봅니다. 다양한 소리가 들릴 수 있지만 거부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6. 내 몸의 느낌을 알아차려봅니다. 몸이 묵직한가요? 가벼운 것 같나요? 7. 잡생각이 들 수도 있고 마음이 어수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만히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천천히 다시 호흡을 합니다. 8. 호흡을 알아차려봅니다. 내 호흡이 긴지 짧은지, 깊은지 얕은지 알아차렸다면 숨을 들이마실 때 하나를, 숨을 내쉴 때 둘을 세면서 10까지 세봅니다. 노력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해봅니다. 잡생각이 든다면 다시 호흡에 집중하며 그냥 흘러가게 둡니다. 9. 이번엔 호흡에도 집중하지 마시고 잠시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둡니다. 생각을 하고 싶다면 하시면 됩니다. 그저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둡니다. 다시 내가 어느 공간에 있는지 집중을 하며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10. 몸을 움직이기 전에 지금 몸의 느낌과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느껴봅시다. 어떤 도움이 되는지 생각하거나 분석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태를 느껴봅니다. 삶의 질을 나이로만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흔히 듣기 좋은 말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지만 신체적인 조건으로 보아서는 노인은 청소년에 비해서 훨씬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작년 시절에 활기 있게 사회적 활동을 하던 분들에게도 정년 퇴임을 하고 나면 소위 방콕 대학에 들어가서 사회와의 관계를 끊고 지내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작년 시절에 온 힘을 다해서 집중 성장을 한 분야에서는 전문가이지만 그 분야가 아닌 일상적인 많은 생활에서는 지진할 수밖에 없다. 일에 파묻혀 일을 통한 자기 성장을 했을 뿐 사회 발전과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갖지 못했으니 정년 후에 암담할 수밖에 없다.
자기가 몸담았던 분야에서는 최고였을지 모르겠지만 정년퇴임을 하고 나면 그런 생활이 전부가 아니니 서툴지만 사회 일반에 적응하는 방법을 익히지 않으면 이 또한 성장을 멈춘 노인일 뿐이다.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니 부부가 함께 출연하여 서로 배우자에 대한 험담을 하는데 대부분의 남편이 부인을 당해내지 못한다. 물론 살아온 과정이 달라서 그럴 것이다. 남편은 자기가 몸담았던 일에 몰입하느라 사회생활에 적응할 기회가 적었던 반면 부인들은 하나같이 자기 성장을 놓치지 않고 지속해왔다. 사회교육을 하는 문화교실 등을 비롯해 교양에서부터 전문직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기회가 많이 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장해온 부인들의 말을 논리적으로 이길 수 없다. 한두 남자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보았을 때는 텔레비전에 나온 모든 남자들이 수세에 몰리고 있었다. 자업자득이다. 직업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그 직업에 충실하여 그 방면의 1인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 직을 떠나는데도 사회 적응이 서툴다는 이유로 방콕 대학에 입학한다면 성장을 중지한 노인일 수밖에 없다. 성장은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필요해서 필요한 만큼 성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성장의 마디마디는 적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 그것이 쌓이면 그 성장의 나이테도 성장해온 만큼 많아질 것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옛날 생각만 하고 옛날 사고방식을 고집하면서 성장을 멈춘다면 그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노인이나 마찬가지다. 내 말에 동의하지 않는 노인이 계신다면 이 말로 한 번 더 일깨워 드리고 싶다. 성장해가는 노인이 성장을 멈춘 젊은이보다 낫다. 또 내 글에 동의하지 않는 청소년이 있다면 또 이 말로 한 번 더 용기를 심어주고 싶다. 성장해가는 노인이 성장을 멈춘 젊은이보다 낫다. 이렇게 노인과 청소년에게 똑같은 말로 격려를 해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성장을 멈추지 말고 계속 성장하자는 의미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쓴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살 만큼 살았다는 보통의 착각입니다. 저자는 이군후, 출판사는 가디언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인생을 살았다는 이유로 생각을 바꿀 생각도 없고 살아있는 시체 마냥 몸이 아프다며 살 만큼 다 살았으니 빨리 세상을 뜨겠다는 식의 태도는 자신의 지난 날을 부정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늙은이 신세를 자초한 꼴이다. 죽기 전까지는 늦은 것이란 없다. 올바른 자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곁에 있는 사람들의 봉복이가 되어 살아간다면 죽을 때까지 빛나는 인생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런 뜻에서 건강한 노인이 정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구가 많아지면 사회가 몰아붙이는 노인에 대한 천민의식은 자연히 도태되고 말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나 자신도 노력하지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합심한다면 미래의 노인들은 사회적인 천민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책을 썼다. 늦었지만 내가 머리로 생각해낸 돈에 대한 공식이 있다. 돈은 귀한 돈이다. 돌은 돈이 아니다. 돈은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는 적당한 양만큼 가지면 된다.
앞가림은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을 기준으로 하면 좋겠다. 그리고 노년은 그동안 그렇게 돈을 즐겨 쓰는 시기라고 정리해 보았다. 내가 생각해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내 앞가림을 할 수 있는 돈의 최소한의 기준이 어느 정도일까에 대한 내 생각은 없다. 아쉽긴 하지만 늦게나마 이 정도의 통찰을 할 수 있었던 것만 해도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돈을 벌어볼 궁리를 해볼까 한다. 건강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무 탈 없이 튼튼한 것 또는 그런 상태. 사전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정의이다. 이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건강하다고 할 수가 있다. 건강에 유의하라는 말은 덕담 중에 덕담이지만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소기의 경일기이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언제까지나 건강할 수는 없으니 어쩌다 병에 걸리거나 그것도 중병에 걸리고 나면 갑자기 건강 전도사가 된다. 자기가 겪어보니 그 고통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로 자기의 경험을 전한다. 말하지 않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말들을 사람들은 왜 소기의 경일 듯 받아들이는 것일까? 아마도 병은 걸리는 사람이 걸리고 자기같이 건강한 사람은 절대로 걸리지 않는다는 착각에서 그럴 것이다. 텔레비전을 비롯한 많은 매체에 출연하여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으면 건강은 말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타고나는 것도 있겠지만 살면서 얼마나 건강을 잘 챙기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잘 챙긴 사람은 건강을 유지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몸이나 마음에 탈이 나서 고통스러워질 것이다. 나는 많은 정신과 환자를 치료하면서 일관되게 말해준 처방이 있다. 몸에 좋다는 약이나 음식을 찾아 드시지 마시고 몸이나 마음에 해롭다는 것을 멀리하세요. 많은 환자들이 귀가 얇아서 좋다는 음식이나 보조식품을 찾아다니며 복용을 한다. 치료를 할 때는 그에 적합한 약이 있고 음식이 있다. 그러니 단지 몸에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약이나 음식을 찾지 말아야 한다. 어디서 글을 읽다 보니 이런 나의 뜻을 좋은 명언으로 남긴 사람이 있다. 징기스칸의 책사인 야율 초제는 이런 말을 했다. 하나의 이익을 얻는 것이 하나의 해를 제거함만 못하고 하나의 일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일을 없애는 것만 못하다. 서양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명한 사람은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를 추구한다. 이 말은 쾌락은 보태는 것이고 고통은 제거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보탤 것과 제거하는 것을 명백히 구분해주는 명구이다. 내가 감히 이분들의 명구를 인용한 것은 표현은 다르지만 내가 환자에게 해준 말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환자는 해롭다는 일만 안 해도 건강은 반은 회복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건강은 건강할 때 챙겨라. 이 말은 식상한 덕담이 아니라 듣고 또 들어도 고마운 덕담이다. 좋은 기억을 상기시키면 치매 환자도 즐거울 수가 있다. 다음은 친구가 보내준 SNS에 떠도는 일화 하나를 소개하겠다. 하루는 레이건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몇 시간 동안 갈기로 수영장 바닥에 쌓인 나뭇잎을 긁어모아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낸시 여사의 눈가에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내를 아주 많이 사랑했던 레이건은 젊은 시절 아내를 도와 집안 청소를 해주면서 행복해했습니다.
낸시는 그때를 생각하며 젊은 시절의 남편이 집안을 청소를 해주면서 행복해하던 기억을 되살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에 낸시 여사는 경호원과 함께 남편이 담아버린 낙엽을 다시 가져다가 수영장에 몰래 깔았습니다. 다음날 낸시 여사는 남편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여보, 수영장에 낙엽이 가득 쌓였네요. 이걸 어떻게 청소해야죠? 낸시가 걱정을 하자 레이건이 낙엽을 치워주겠다면서 일어나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낮이면 레이건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낙엽을 쓸어 담고 밤이면 부인 낸시는 다시 낙엽을 깔았습니다. 그렇게 낸시는 남편의 행복했던 기억을 되돌려 놓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런 헌신적인 사랑의 힘 때문인지 레이건은 어느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기억력을 잃었지만 아내 낸시만은 확실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치매라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제일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기억 상실이다. 기억이 상실되긴 하지만 치매 환자는 자신은 나름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 기억이 일상적인 것과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가족들은 치매 환자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짐작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말하자면 서로 표현하는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치매 환자의 알 수 없는 말들이나 작은 일거수일투족이라도 그 치매 환자에게는 의미 있는 말이고 행동이다. 단지 우리가 그 행동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치매 환자의 탓이라고만 치부하는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의 예화에서 보면 낸시 여사는 레이건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나 행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알아듣고 알아채기 위해 집중했다. 그 덕에 레이건의 낙엽 쓰는 행동의 뜻을 알아차린 것이다. 슬프긴 하지만 나이가 들면 많은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치매 또는 유사 치매를 앓게 된다. 가족들은 젊을 때 하지 않았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나 행동을 그냥 연세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구나 하고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그 말과 행동의 의미를 주의 깊게 관찰해보자. 그런 습관을 가진다면 모르기는 해도 연세든 노인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나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이 무엇이며 그것이 그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노력은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운 면이 있다. 부모님이나 연세든 노인이 젊었을 때는 반듯한 행동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더니 왜 저렇게 되셨을까 하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로 발전할 때도 있다. 이런 감정이나 분노는 그나마 잘 관찰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 행동, 그 이면의 뜻을 놓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치매나 유사 치매 증상을 보이는 가족이나 노인이 있다면 나쁜 기억보다는 좋은 기억들을 상기시킬 수 있는 말이나 행동으로 부단히 자극을 줄 필요가 있다. 한두 번의 자극을 받아서 기억이 나지 않을 것이고 지속적으로 즐거웠던 경험을 상기시키는 자극을 받으면 치매나 유사 치매를 앓는 분들도 거듭되는 자극에 과거에 즐거웠던 기억을 단편적이나마 기억해낼 수가 있을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 부부의 낙엽 쓸기와 낙엽 흩어놓기처럼 반복적으로 평소의 즐거움을 상기시키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고 생각하고 싶은 기억도 있고 생각하기 싫은 기억도 있다. 이 모든 기억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뇌세포에 저장이 된다. 저장된다고 해서 다 회상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억상실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많은 환자분들께는 좋은 기억만을 선택하여 반복적인 자극을 줄 필요가 있다는 근거가 된다. 나쁜 기억이나 좋은 기억이나 지워버리기는 어렵지만 상황에 따른 적응 훈련으로 작지만 부분적인 연상을 통하여 기억을 회상시킬 수 있으니 이왕이면 좋은 기억을 자극하자. 그렇게 해서 잠시만이라도 좋은 기억 속에 잠길 수 있다면 치매로 인한 슬픔을 달랠 수 있지 않을까. 행복은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행복이란 마음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간접적인 방법 외에는 남들이 알아채기 어렵다. 사람의 마음이 다르니 그 마음으로 인해 느껴지는 행복 또한 서로 다를 것이다. 배고픈 사람에게 한 조각의 빵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감을 줄 것이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천금을 가지고 있어도 더 많은 재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행복감을 느끼기는 부족할 것이다. 행복감의 근원을 생물학적으로 탐색해 들어가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본능적인 충족일 것이다. 이 본능적인 행복감은 사람 이외에도 모든 생명체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사람들은 이 본능적인 욕구의 충족 외에도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행복의 갈래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어떤 행복이든 간에 그 행복을 느끼는 주체에게는 쾌락이 동반해야 한다. 그러니 생물학적으로만 말한다면 쾌락이 곧 행복이 아니겠는가. 개인에 따라 행복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이 행복의 기준 또한 주변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 행복의 기준이 시간의 흐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꾸 높아진다는 말로도 설명할 수가 있다. 우리가 어릴 때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기준이나 어른이 되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다. 행복 그 자체는 다를 수가 없겠지만 우리가 느끼는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내가 경험한 행복감 가운데 하나는 우리 집에 관한 것이다. 나는 5살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내 고향 대구의 집에서 살았던 그 시절이 그렇게도 행복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또 다른 하나는 역시 집에 대한 행복감인데 신혼 초에 작은 월세방 하나를 빌려 살다가 몇 년 뒤에 방 2개가 있는 전셋집으로 살림을 옮겼다. 그때 내가 느꼈던 집에 대한 행복감은 어릴 적 집에 대한 행복감처럼 지울 수가 없다. 어떻게 생긴 집이길래 아직까지도 이처럼 행복감이 남아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왔다.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10여 년 전에 내 고향집과 처음으로 전셋집을 살았던 그 집을 찾아가 보았다. 다행히 옛날 모습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는데 아마도 재개발 지역에서 벗어나서 있을 것이다. 나는 놀랐다. 어떻게 이런 집에서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았을까? 이런 의문이 크게 들었다. 이런 집에서 다시 살라고 하면 살지도 않겠지만 행복감은커녕 불만감을 갖고 살 것이다. 남아있는 집은 똑같은 모습인데 내가 느끼는 행복감에는 차이가 있다. 그때 느꼈던 행복감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불만감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것은 집을 탓할 일이 아니다. 오로지 내 마음속 행복에 대한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지금 비록 그 옛날 집을 보고 만족스럽지는 않으나 회상해 보건대 그때는 행복감에 겨워 있었다. 심지어 서울에서 첫 번째 살았던 그 전셋집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 마루에 벌렁 누워 나 혼자 속마음으로 이 행복감의 오래
지속되도록 기원했다.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내 평생 이런 집을 내 이름으로 소유할 수 있다면 더 큰 욕심은 내지 않으리라 맹세까지 했다. 나는 그 집을 다시 둘러보면서 그런 맹세를 입 밖으로 내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를 생각했다. 그러면서 입가에 슬그머니 웃음기가 돌았다. 그 전셋집은 시멘트로 내무지게 만든 블록으로 지은 집인데 판잣집을 겨우 변한 그런 집이다. 이런 내 마음속의 행복의 기준이 바뀐 것을 생각하면 부끄러움이 없지는 않으나 달리 생각하면 내가 성장하면서 행복에 대한 욕구나 기준을 바꾼 것이 순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조건으로 어떤 분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든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는데 첫째는 황금이고 둘째는 소금이고 셋째는 지금이다.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라면 금으로 표현되는 돈도 아니고 소금으로 표현되는 생물학적인 본능적인 욕구만도 아니고 바로 지금이다. 지금 내 주변의 환경과 내 기준이 얼마나 근사치를 가지고 내 마음을 즐겁게 만들어주는가. 그리고 긍정적인 쾌락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행복감이 결정될 것이다. 일찍이 소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은 말로 우리에게 행복이 무언가를 일깨워 주었다.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다 가진다고 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 행복이 무엇인가를 오래도록 생각하게 만드는 말이다. 어릴 때 살던 작은 귀하집이나 신혼 때 살던 전셋집 모두 지금의 기준으로는 불만족스럽지만 그때는 그 이상 더 행복할 수 없는 만족감을 나에게 주었다. 그러니 나는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지금의 행복감에 젖어본다. 상황이 좋건 나쁘건 반드시 변한다. 예전에 어렸을 때 당시에는 아침 조회라는 것이 있어서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 복원 체조라는 것을 하고 교장 선생님의 훈시를 듣고 하루의 공부를 시작했다. 교장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오늘도 또 깨끗한 새 정신으로 공부해 주기 바란다였다. 이것이 교장 선생님이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어린 나이에 왜 교장 선생님은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의 흉내를 내면서 합창하듯 놀래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도 했다. 깨끗한 새 정신이란 무엇일까? 마음은 뭔가 같아서 자주 씻지 않으면 마음도 때가 낀다. 그래서 몸을 씻는 것은 마음을 씻는 것이나 모두 깨끗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깨끗함이란 매일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또라는 말씀을 앞에 붙였을 것이다. 요즘은 사회적인 발달과 더불어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서 몸을 씻는 일은 옛날처럼 어렵지 않다. 옛날에는 몸을 씻자면 공중 목욕탕에 가야 했고 목욕탕이 많지도 않아 불편했는데 지금은 집집마다 샤워 시설이 있어서 몸 씻기에는 불편함이 없다. 그러나 마음 씻는 일은 옛날에 비하여 오히려 줄어들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성각자들이 마음 씻는 방법을 많이 알려주었는데 과거에는 이를 따라 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훨씬 깨끗한 마음들을 지니고 살았을 것이다. 상황이 좋건 나쁘건 상황은 반드시 변하게 된다. 이 말은 우리 주변의 상황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변성을 지닌다는 의미일 텐데 이 가변하는 상황에 적절한 적응 방법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신 건강상 가장 좋을 것이다. 정신 건강상 좋다는 것은 마음 식기를 열심히 하여 수양된 인격을 가졌다는 말로도 바꿔 말할 수가 있다. 네팔에 있는 명상가인 내 친구 한 분은 세상 인구 가운데 1%만 마음 식기를 한다면 세계가 평화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나는 이런 반론으로 친구에게 딴지를 걸어보았다. 마음 씻기를 해야 될 사람은 마음을 씻지 않고 마음을 안 씻어도 이미 깨끗한 경지에 이른 사람은 계속 마음을 씻고 있으니 세계 평화가 올 리가 없다. 사실 그렇다. 마음의 때가 많이 묻은 사람일수록 말로만 마음 씻기를 입으로 침도 안 바르고 내뱉고 있으니 오히려 마음 씻기를 잘한 분들이 바보처럼 몰리는 세상이다. 앞서 말했듯 요즘 몸 씻기는 넘치게 잘하지만 마음 씻기는 눈에 띄게 모자라는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 나에게 강하게 느껴질수록 옛날 초등학생 때 교장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진다. 몸과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닐 텐데 왜 몸만 씻고 마음은 씻으려고 하지 않을까?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번안하여 이렇게 적어본다. 오늘도 또 깨끗한 새 정신으로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길 바랍니다. 이런 몸 씻기와 마음 씻기가 몸에 배서 우리의 습관이 된다면 바로 그것이 담담하고 평화로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이런 정신이라면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에 맞게 적절히 적응하면서 정상적인 자기 모습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나이가 들면 몸도 쇠약해지고 없던 병도 생기면서 늙음을 실감하게 되는데 이는 대개 우울증과 많이 연결되어 있다. 자기가 살아온 일생을 한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 한순간에 이루어 놓은 일도 없다고 여기게 되면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 후회가 많을 것이다. 이런 후회에 집착하다 보면 정신 건강을 잃게 된다. 인생을 순간보다 짧다고 말한 선지자들은 많이 있다. 그들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 잠깐이라도 좋으니 내가 한 일이 없다가 아니라 내가 한 일이 참 많다라고 생각해보자. 그 많은 일을 하자면 자신이 얼마나 집중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 삶을 누가 살았는가? 모두 자기 자신이 산 것이다. 지금은 자기 자신이 살아온 결과이다. 그런데 이런 결과를 놓고 왜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자학하면서 우울증에 빠져 있는가? 남은 세월을 생각해서라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서 생각해보는 순간을 만들어보자. 나도 순간의 우울감에 매몰될 때가 있기는 하지만 남은 순간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꿔보자고 외쳐보는 것은 선현들이 남긴 말씀들이 위안과 격려를 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인생은 순간이며 모든 것이 순식간에 죽음으로 굳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생은 짧은 이야기와 같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이가 아니라 값어치이다. 인생이란 짧은 기간의 망명이다. 인생은 짧다. 그러나 불행이 인생을 길게 한다. 인생은 짧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태우고 또 착각에 빠진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짧은 세월 사이에 삶의 열매를 따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열매가 익는 데는 수천 년이 필요하다. 가장 바쁜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을 가진다.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 많은 대가를 얻는다.
처음 네팔을 찾은 1982년 내가 느낀 신선한 문화 충격들이 많았으나 그 가운데 하나가 그들의 담담한 마음이었다. 그 담담함이 평화롭게 느껴져서 어디에서 온 것일까 궁금했는데 그것이 곧 생활 참선이었다. 나도 네팔을 드나든 지가 올해로 꼭 36년이나 되었는데 갈 때마다 이 생활 참선을 몇 주일간 흉내내다가 돌아왔다. 돌아와서는 게을러서 지속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네팔을 다녀오고 난 뒤에 수개월 동안은 그런 참선 경험으로 인하여 그런지도 모르겠으나 담담함을 느끼곤 했었다. 내가 현직에 있을 때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노여움이 많거나 화가 많은 내담자들을 많이 만났다. 그분들을 치료하면서 내가 자주 완곡하게 권유한 치료법이 바로 화가 나면 깊은 숨을 서너 번 쉬어보라는 것이다. 깊은 숨을 쉬는 동안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자신을 조금 거리에 두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자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옛말에 참을 인자 석자라면 살인도 면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분노나 폭력성을 잠재우자면 이처럼 짧지만 최소한의 시간과 거리는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같은 생각에서 네팔에서의 생활 참선 경험과 비슷한 것들을 그분들에게 한번 해보라고 권해본 것이다. 통계까지 내본 것은 아니지만 심호흡은 내담자의 분노나 폭력성을 잠시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 분노나 폭력성이 잠시나마 자제가 되어야 그 틈새를 이용하여 치료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퍽 유용한 권유였다고 생각이 든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모두가 과거에 해보았던 깊은 숨을 쉬는 것을 떠올려 보게 된다. 소위 복원체조라고 하는 아침 조회 때 했던 체조 말이다. 건강에 유효한 10가지 몸동작을 하는데 마지막이 양팔을 뒤로 젖히면서 깊은 숨을 들이쉬는 동작이다. 앞에서 내가 설명한 깊은 숨에 대한 뜻을 그대로 이해하고 그런 동작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참 유용한 마지막 동작이었다. 깊은 숨을 들이쉬면 마음이 담담해진다고 했는데 그 담담함과 연관지어 연상되는 한 가지 내 이야기를 해보면 옛날에 현대중공업의 초청을 받아 사원들에게 교양 강연을 한 적이 있다. 울산에 내려가서 안내인을 따라 현장과 사무실을 두루 살펴봤는데 곳곳마다 이런 표어가 붙어 있었다. 담담하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이것을 보고 퍽 모순된 표어라고 생각했다. 정주영 회장님은 정작 담담하기보다는 역동적인 기업 활동을 통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왜 직원들에게는 담담하라고 요구했을까? 회장님에게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 네팔을 왕래한 오랜 경험을 통해 내 나름대로 담담하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라는 표어의 숨은 뜻을 이해하게 되었다. 생활 참선을 통해 담담함을 얻었다면 평화롭다고 하지 않겠는가? 평화롭다면 각자의 선택에 따라 정정 회장님 같은 역동적인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었다. 우리 삶에 중요하지 않은 동작이 있을까마는 그 중에서도 호흡법이 중요한 것이라면 어떻게 숨 쉬는 것이 몸과 마음에 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호흡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봤다. 1. 먼저 가장 편안한 장소에 자리를 잡습니다. 앉거나 누워도 괜찮습니다. 굳이 양반다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내가 지금 어느 공간에 있는지 집중을 하며 크고 깊게 심호흡을 합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폐에 공기가 가득 차는 것을
느껴보고 숨을 뱉을 때는 온몸의 근육이 풀어지는 것을 느껴봅니다. 3. 원하시는 분들은 눈을 감으셔도 됩니다. 멈춰있는 느낌을 인지하고 즐겨봅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4. 몸의 무게를 느껴봅시다. 몸의 무게가 바닥을 뚫고 깊이 내려간다는 느낌을 느껴봅시다. 두리번거리지 않고 가만히 주변의 공간에 집중해봅니다. 다양한 소리가 들릴 수 있지만 거부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6. 내 몸의 느낌을 알아차려봅니다. 몸이 묵직한가요? 가벼운 것 같나요? 7. 잡생각이 들 수도 있고 마음이 어수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만히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천천히 다시 호흡을 합니다. 8. 호흡을 알아차려봅니다. 내 호흡이 긴지 짧은지, 깊은지 얕은지 알아차렸다면 숨을 들이마실 때 하나를, 숨을 내쉴 때 둘을 세면서 10까지 세봅니다. 노력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해봅니다. 잡생각이 든다면 다시 호흡에 집중하며 그냥 흘러가게 둡니다. 9. 이번엔 호흡에도 집중하지 마시고 잠시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둡니다. 생각을 하고 싶다면 하시면 됩니다. 그저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둡니다. 다시 내가 어느 공간에 있는지 집중을 하며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10. 몸을 움직이기 전에 지금 몸의 느낌과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느껴봅시다. 어떤 도움이 되는지 생각하거나 분석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태를 느껴봅니다. 삶의 질을 나이로만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흔히 듣기 좋은 말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지만 신체적인 조건으로 보아서는 노인은 청소년에 비해서 훨씬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작년 시절에 활기 있게 사회적 활동을 하던 분들에게도 정년 퇴임을 하고 나면 소위 방콕 대학에 들어가서 사회와의 관계를 끊고 지내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작년 시절에 온 힘을 다해서 집중 성장을 한 분야에서는 전문가이지만 그 분야가 아닌 일상적인 많은 생활에서는 지진할 수밖에 없다. 일에 파묻혀 일을 통한 자기 성장을 했을 뿐 사회 발전과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갖지 못했으니 정년 후에 암담할 수밖에 없다. 자기가 몸담았던 분야에서는 최고였을지 모르겠지만 정년 퇴임을 하고 나면 그런 생활이 전부가 아니니 서툴지만 사회 일반에 적응하는 방법을 익히지 않으면 이 또한 성장을 멈춘 노인일 뿐이다.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니 부부가 함께 출연하여 서로 배우자에 대한 험담을 하는데 대부분의 남편이 부인을 당해내지 못한다. 물론 살아온 과정이 달라서 그럴 것이다. 남편은 자기가 몸담았던 일에 몰입하느라 사회생활에 적응할 기회가 적었던 반면 부인들은 하나같이 자기 성장을 놓치지 않고 지속해왔다. 사회교육을 하는 문화교실 등을 비롯해 교양에서부터 전문직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기회가 많이 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장해온 부인들의 말을 논리적으로 이길 수 없다. 한두 남자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보았을 때는 텔레비전에 나온 모든 남자들이 수세에 몰리고 있었다. 자업자득이다. 직업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그 직업에 충실하여 그 방면의 1인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 직을 떠나는데도 사회 적응이 서툴다는 이유로 방콕 대학에 입학한다면 성장을 중지한 노인일 수밖에 없다. 성장은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필요해서 필요한 만큼 성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성장의 마디마디는 적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 그것이 쌓이면 그 성장의 나이테도 성장해온 만큼 많아질 것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옛날 생각만 하고 옛날 사고방식을 고집하면서 성장을 멈춘다면 그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노인이나 마찬가지다. 내 말에 동의하지 않는 노인이 계신다면 이 말로 한 번 더 일깨워 드리고 싶다. 성장해가는 노인이 성장을 멈춘 젊은이보다 낫다. 또 내 글에 동의하지 않는 청소년이 있다면 또 이 말로 한 번 더 용기를 심어주고 싶다. 성장해가는 노인이 성장을 멈춘 젊은이보다 낫다. 이렇게 노인과 청소년에게 똑같은 말로 격려를 해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성장을 멈추지 말고 계속 성장하자는 의미이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쓴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